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MW i5입니다. 5시리즈 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그 5시리즈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파워 오브 초이스라고 해서 어떤 파워트레인이 될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 파워트레인, 아니면 가솔린 파워트레인, 아니면 하이브리드까지 이렇게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번 5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i5 M60은 전혀 다르죠.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타고 있는 BMW i7하고 비교해도 더 우수한 점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우수하고 그렇게 뛰어난 것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자, 출발하시죠. 정말 인상적인 건 조용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조용하지.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다 조용하지 안 조용한 전기차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용합니다. 7시리즈야? 요번 7시리즈를 보면서 사실 저는 진짜 7시리즈는 정말 미친듯이 잘 만드는구나, 이제 BMW 7시리즈가 S클래스 그냥 업계 최강이 돼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5시리즈도 이 정도? 그냥 BMW가 차를 만드는 기술이 늘었네, 럭셔리 세단을 만드는 법을 정말 제대로 파악했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너무 정숙하고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 주행 느낌을 딱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먹먹해지는 주행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 없는 럭셔리 세단에 들어왔다 라는 걸 딱 느끼게끔 만들어 놨어요. 아니 5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 7시리즈 오너는 조금 섭섭합니다. 조금 섭섭해. 정숙함 때문에 7시리즈를 사는 사람은 굳이 7시리즈를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숙함, 승차감 이것만 생각한다면 5시리즈를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가솔린 차 같으면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죠. 아예 넘사벽이었지. 엔진 자체가 다른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기 모터를 사용하니까 어차피 같은 모터예요. 어차피 같은 배터리야. 그러다 보니까 5시리즈를 정말 잘 만들면 7시리즈를 능가할 수 있게 나오는 겁니다. M60 5시리즈가 지금 파워트레인은 7시리즈 60보다 더 강력해요. 혼자 탈 거면 당연히 이 차를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BMW가 이 차를 저한테 시승하게 준 거는 빈정상하라고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타보라 그런 거야 나한테? 타보지 말 걸 그랬네. 에이씨. 야, 세상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소름 끼치는 게 저희는 즐거워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느낌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이 태반일 텐데, 머릿속이 갑자기 약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약간 혼이 뒤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앞이 이렇게 시야가 좀 좁혀지면서 이 앞에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섭죠? 무섭죠? 무섭다니까. 이 차의 출력은 무려 601마력입니다. 세상에 600마력짜리 5시리즈라니, 이 정도면 5시리즈라고 하면 안 되죠. M5, IM5라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겸손하게도 M60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M이란 이름이 있어서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게 차에 탄 사람 모두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엄청난 출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여기 부스트 버튼이 있어요. 부스트를 누르면 아이씨, 이건 너무했다. 그런데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3.8초입니다. 모델3 퍼포먼스보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조금 더 느린 편이죠. 사실 출력을 놓고 보면 테슬라 모델3는 400마력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3하고 비교했을 때 출력은 엄청나게 더 높은데, 그런데 무게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우니까 무려 2.2톤이나 되거든요. 모델3 퍼포먼스에 비해서 그만큼 더 무겁기 때문에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모델3 퍼포먼스 같은 차는 정말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전기차로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핸들링이나 고급감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테슬라 모델 3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모델 S하고 비교해야 될 텐데, 차가 1억 3,800이니까 그러니까 1,300만 원 정도 더 비싼 건데, 1,300만 원이 더 비싼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모델 S 플레드가 2초, 모델 S 플레드가 이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페라리는 5억인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2초대거든요. 모델 S보다 느려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모델 S 플레드가 최고의 차인가? BMW는 그 프리미엄 자동차, 그 럭셔리 자동차의 이미지, 럭셔리 기능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전기차로 도달하는 것의 끝판왕,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서로 지향점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EQS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EQS랑 비교해서요? EQS만큼 좋은 전기차는 드물죠. 뭐 에어로다이내믹 엄청나잖아요. 이건 뭐 기록적인 에어로다이내믹을 보여주고 주행거리 500km 넘잖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자동차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전기차라서 전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벤츠가 추구하는 방향, EQS, EQE 이런 자동차들은 우리는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기능들은 뛰어나게 구현을 했는데,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고급차라는 건 그냥 전기차이기만 해서는 안 되죠. 고급차 중에서도 최고여야, 그래야 그게 전기차화 됐을 때 그때 만족감이 커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와는 다르게 이 BMW 같은 경우는 최고의 인테리어가 하나지 최고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두 개일 수 있느냐 라는 생각으로 이 최고의 인테리어를 하나 만들어서 전기차로도 가솔린차로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해요. 노면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잔충격이 토독토독 하는 그게 없고, 노면에다가 약간 버터 같은 걸 바른 상태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느껴져요. 자, 과속 방지턱 한번 넣어 볼게요. 과속 방지턱. 역시 훌륭하네요. 물론 7 시리즈가 더 훌륭하긴 하지. 그런데 과속 방지턱 넘는 느낌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댐핑을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너무 많이 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했다, 부드럽게 했다 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커져서 이제는 버튼 눌렀을 때 완전히 다른 차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스포츠의 설정에 뭐 주행 다이나믹이라든지 구동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를 들면 스포츠 모드를 사용했을 때 나는 댐핑은 좀 컴포트하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서킷을 가는데 서킷에서 댐핑을 더 부드럽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레이서들 중에는 나는 부드러운 서스펜션으로 해야 기록이 잘 나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가 원하는 스포츠가 어떤 건데 그런 것들을 각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주행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I see trees of green, red. 지금 오디오 품질 진짜 훌륭한데요. 그런데 조금 쏜다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이퀄라이저를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디오 품질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스피커가 무려 19개 19개 스피커라고 하니까 오디오 품질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에 이 스피커는 사실 뭐 많은 부분에서 훌륭하지만 이 엔진음을 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귀로 들리는 소리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몸으로 울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는 안 들리겠네. 저희한테는 마치 북치는 것 같은 느낌. 이 고성능 자동차들은 웅 이런 느낌 있잖아요. 웅 하는 그 느낌을 여기서 전자음이지만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브우퍼를 큰 걸 달아서, 그리고 그 출력도 더 세서 여기 탄 사람 모두가 이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소리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네요. 인테리어에서도 꽤 만족감이 크네요. 지금 스포츠 모드 했을 때 스포츠 모드가 이런 식으로 램프가 쭉 오는 거, 이런 것도 좋고요. 요거 지금 카본을 이용해서 리얼 카본으로 아주 반짝반짝 예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급의 자동차, 그리고 스포츠카의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이 모드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 이런 마이 모드들, 각각의 마이 모드들이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여기에 추가 모드를 하나씩 지원을 합니다. 최대 주행거리 활성화, 이걸 하게 되면 출력이 낮아져요. 출력이 지금 여기 속도계가 90km에서 잘렸죠. RPM도 여기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 이상 달릴 수가 없어. 자동으로 출력이 줄어듭니다. 가속 페달 밟아도 이상 가속이 안 돼. 그리고 에어컨도 신통치 않게 변합니다. 부저분해요. 네, 이렇게 i5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사실 비슷한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차가 있죠. BMW i4.
사실 이 차는 i5하고 비교했을 때 외관이나 성능이나 이 배터리나 이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격은 무려 3천만 원이 더 저렴한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엔 i4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BMW i7 엄청난 차죠. 이 BMW 모든 자동차 중에서 최고의 플래그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자동차, 이 차라면 사실 비슷한 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차는 제 차잖아요. 제 차니까 i5 아무리 좋아봤자 이 i7에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비슷한 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시죠. i7 인테리어 자주 보셨어요? 자주 못 보셨죠? i7 인테리어 보시면 엄청납니다. 이거야말로 끝판왕이지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가운데 있는 인터랙션 바라고 하는 요 인터페이스, 와 요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데 이게 i5에 있습니다. 아 진짜 짜증.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들어왔을 때 여기서 시동 버튼 누르면 요 느낌 조금 가볍죠? 조금 가벼워. i5가 낫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앰비언트로 이 스피커가 빛이 막 납니다. 지금 BMW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트위터, 이거 컨티뉴엄 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스피커 그릴 어마어마하게 보여주고 있죠. 시트 보세요. 요거는 스왈로브스키죠. 요거 스왈로브스키예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오, 핸들도 완전히 멋있잖아요. 이게 핸들 여기 보면 다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반짝반짝 빛난다고. i5도 똑같습니까? 아 이럴수가. 여기 크리스탈 있다고. 크리스탈로 이렇게 다이얼 딱 하고, 여기 와 위아래 움직이는 거, 이거 스타트 스톱 버튼도 크리스탈.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볼륨 스위치 이거 i5에 있다고.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릴렉스 디지털 아트 시어터. 시어터가 없어요. 시어터가 없죠.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시어터가 있어야지 진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어터가 뭔지. 이런 거 있어줘야 됩니다. 요 정도 소리 안 날걸? i5 이 정도 안 될걸요? 스피커는 23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여기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시트 안에 진동 가는 스피커가 있다고. i5 되겠어? 스피커 몇 개예요? 18개? 잠깐만 18개? 크기 생각하면은 18개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댑티브 이거 되게 편리한데요. 어댑티브 회생제동 있습니까? 뭐야 나 호구? 그래도 잘하시죠? 오! i4 괜찮은데? i4 인테리어는 살짝 요 전세대 인테리어 느낌이 살짝 있지만, 그럼에도 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하니까 지금 최신 인테리어하고 크게 뭐 부족함 없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특히나 놀라운 점은 이 디스플레이가 똑같은 사이즈 디스플레이인데 여기 갖다 놓으니까 되게 커. 야 이렇게 큰 느낌이었어? 약간 이전 세대 BMW의 F바디 느낌을 가져와서 최신 전기차의 느낌도 가져와서 그 두 개를 믹스시키니까 굉장히 미래의 그 느낌, 그걸 잘 버무려 놓은 그런 실내네요. 제가 i7을 타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 차의 느낌이 같은 BMW 전기차라고 느껴지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게 이 i4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과거의 영광을 부여잡고 나는 BMW는 BMW 다 와야 돼 라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빈 작가가 어떻게 잘 산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거 6천 정도. 신차 6천 정도면 산다? 네. 지금 8천만 원. 지금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이면 좀 비싼데? 초기에 이거 제가 리뷰할 때 그때 이 차를 사셨으면 진짜 진정한 위너. 지금은 이 차가 8천만 원대입니다. 8천만 원대가 돼도 여전히 가치는 높다고 생각돼요. 전기차의 8천만 원대 전기차를 생각해보면 제네시스 G80, G80보다 조금 더 저렴한 정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가격대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i4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업그레이드, 그리고 i7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한번 붙어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인테리어네요. 인터랙션 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이용해서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거, 요것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밑에 공기 조절하는 거, 요거 i7하고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인터랙션 바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여기로 살짝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어지는 거, 옆으로까지 인터랙션 바가 이어지는 것도 이것도 i7에 있던 것과 거의 유사하죠.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랙션 바의 표면이 깎여 있지 않아요. 표면은 평평합니다. i7에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주지만 역시 최고는 i7이다. 이런 것들도 i7하고 같은 그런 다이얼을 쓰고 있네요. 정말 고급감이 여전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요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빛이 비쳐서 눈에 비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눈에 비쳐서 정말로 운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샹들리에 같은 걸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하면서 눈에도 비칠 거잖아요. 그게 정말로 불편한가?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샹들리에가 있을 때 이 공간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곳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요. 헤드레스트 조절을 그냥 버튼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i7은 헤드레스트 조절을 하려면 메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이 i7보다 i4에 훨씬 더 가까운, 정말 착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더 스포티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물론 뭐 장거리를 가거나 정말 시트를 편안하게 사용하려면 약간 시트가 높은 게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스포츠카의 느낌으로 주행을 한다면 이런 포지션이 맞죠. 기존 5 시리즈가 무난한 패밀리카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i5는 약간 스포츠카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전기차다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터페이스가 지금 ID8에서 ID8.5로 바뀌었습니다. 8.5로 바뀌면서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적응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기존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었던 건 요거였어요. 요거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PMP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갤럭시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가 난 싫다라는 거였는데, 홈 인터페이스는 또 여전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홈을 이렇게 했을 때 홈의 왼쪽에는 이렇게 위젯을 띄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젯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젯을 스크롤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홈 화면 이 부분은 그럼 뭐냐? 이 부분은 옆에서 커튼으로 이렇게 꺼내서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든지 마이 모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 비클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깜빡이 켰을 때 깜빡이 나오는 거 이거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바퀴가 구르는 거, 핸들 돌아갔을 때 핸들 돌리는 것도 핸들도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도 당연히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오고요. 원래 이 디자인이 그랬어요. 새롭게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오토도 그냥 오토가 아니라 오토를 세게, 오토를 약하게 이렇게 하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기존에 있었던 BMW의 버튼들, 그 버튼을 디자인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와서 디스플레이화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고마운 지점이네요. 인식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게 이번에 의도였던 것 같아요. 커튼은 여기도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커튼도 있죠. 끌어내리는 커튼을 하게 되면 여기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건 요건 BMW 특유의 숏컷이라고 하는 그 단축키 기능이에요. 옛날엔 버튼들이 여기 1, 2, 3, 4, 5, 6, 7 해서 10가지 버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기능으로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하죠.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든지 이런 음악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그 위치에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럼 내비게이션 화면에 들어갔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미리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막히는 길에 추석 연휴에 다들 고생하셨죠? 엄청 막히셨을 거 아니에요? 다 고생하셨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BMW를 따지면 이렇게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럼 앞차고 알아서 쭉쭉쭉 갑니다. 그리고 핸들 알아서 돌려줘요. 그거 굳이 뭐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 그냥 고향집까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기름 엄청 퍼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히는 길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기름 2번 넣은 적도 있어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전기차는 막히면 막히는 대로 연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알아서 얘가 그냥 핸들도 돌려주고 가속 페달도 밟아주고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이러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굉장히 믿음이 가죠. 그리고 핸들에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핸들을 잡고 있는데 손 잡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냥 어느 부분이든 잡고 있으면 됩니다. 가속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설 때도 충격 없이, 마치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주차장에 왔을 때 이런 거 너무 좋죠. 이 360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준다. 와, 특히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 굉장히 멋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후진 주차 시작. 여기 딱 나오죠. 누르면 후진 주차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다 후진 주차하는 거지? 아, 저쪽에다 후진 주차하시는 건가? 갖다 박습니까? 박습니까? 박진 않아요. 박진 않아요.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박았나요? 박진 않나요? 박진 않습니다. 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실수한 적은 없습니다. 차 거의 완벽하게 주차해 주죠. 완벽하게 주차해 주는데 저렇게 주변 사람이 저렇게 응원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여긴 장애인 주차 구역이잖아. 아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여기다 주차하면 저희 날아간다고요. 인테리어는 지금 이렇게 밤에 보는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건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무선 충전 패드 요거 충전할 때 이런 식으로 불빛이 비춰집니다. 지금 충전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평소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충전이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돼. 그럼 꿈뻑꿈뻑 합니다. 충전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충전이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빛을 바꿔주죠. 꼼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넣었을 때 휴대폰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걸 집어넣어 놓고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자동차들은 왜 이렇게 안 해줄까?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져보면 이 부분이 차갑습니다. 이 아래쪽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충전하면서 왔는데도 이 부분이 계속 서늘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어지간한 무선 충전 패드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뜨거워져서 충전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충전기의 냉각까지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i5 정도 되면 이 상류층의 삶을 또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이분들이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는지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의 옆부분을 봤을 때 뭔가 우락부락하고 뭔가 쫙 이런 느낌이 없어요. 캐릭터 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던 그런 날카로운 선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좀 심플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나의 BMW는 이렇지 않아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외국에서 i5를 많이 봤거든요. 심플의 극치기 때문에 미래의 자동차는 어느 정도 심플하게 매끈하게 생길 것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앞부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있는 앞부분은 M팩입니다. M팩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앞부분에 조금 더 약간 덕지덕지 뭐가 많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릴이라는 게 기존에는 어떤 의미였을까? 최초의 그릴은 뭐냐면 라디에이터 자체를 밖으로 빼는 거예요. 앞부분에 라디에이터가 그대로 노출됐고 그 라디에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마치 망처럼 생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죠. 그게 그릴의 시조예요. 근데 그걸 보호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창살 같은 게 필요했고 그게 그릴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고 미래가 됐을 때는 더 이상 그런 그릴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첨단 기능들을 집어넣는 용도로 그릴을 쓸 텐데 그 형태를 굳이 꾸밈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상에서 봤을 때는 저게 뭐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보고 나면 생각이 좀 바뀌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이코닉 글로잉이 켜지고 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아이코닉 글로잉이라는 요 램프 모든 차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요거 들어갔을 때 이미지가 사뭇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렇게 빛이 어마어마한 날에도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밝은 글로잉을 하고 있어요. 자, 매트릭스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어서 요 자체가 헤드램프가 무슨 레이저 램프는 아닌데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매트릭스 LED를 이용하고 있어서 마주오는 차가 눈부시지 않도록 하면서 상향등을 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기도 하죠. 헤드램프는 왜 이렇게 작아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면이 점점 넓어져서 그래서 차가 더 미끈하게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앞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흡입구가 있죠. 이쪽에도 공기흡입구 있습니다. 이쪽은 에어 커튼을 위한 공기흡입구, 이쪽은 브레이크를 위한 공기흡입구를 갖고 있어요. 물론 자동차의 라디에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공기흡입구가 쭉 이어져 있기도 하죠. 만약에 라디에이터에 공기흡입이 더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는 여기 이렇게 셔터 그릴이 열리면서 공기흡입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서 그래서 냉각수의 온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앞쪽을 위한 전면 카메라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면 카메라는 더 카툭튀가 돼서 그래서 방향을 더 넓게 보도록 이렇게 구조를 바꿔놓고 있네요. 자, 지금 M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M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 꽤 있어요.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가 다 된 거, 이런 것들도 M이어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리고 풀미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거, 요거 M이지 않습니까? 아, 요것도 M이고, 요거 왜 필요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걸 했을 때, 창문을 열었을 때 창이 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 때 이때 뭔가 바닥바닥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걸 버패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창을 열었을 때도 이 에어로를 이용해서 실내가 시끄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고속으로 달리는 차니까 이런 것들 꼼꼼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보면 O 라고 써있는 이 부분, 기존에 제가 이걸 항상 보면서 야, 이거 양산에는 좀 좋아져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 양산에 훨씬 더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좋은데요. 그런데 5라는 숫자가 있는 거 조금 실화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 취향은 확실히 아니에요. 이게 5가 들어가는 건 어떤 이유일까? 아마도 중국에 가면요, 3 시리즈 롱바디가 있어요. 3 시리즈 롱바디하고 이 차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3 시리즈 롱바디 아니고 나는 그거보다 클래스가 하나 높다고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5라고 여기다 써주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에서 요거 열 때 오, 야, 뚜껑이 되게 한 번에 열리고 좋아요 이런 얘기 했다가 어떤 분이 댓글로 욕하시는 분 계신데, 뚜껑 이렇게 열리는 차가 있고 급 나누기로 뚜껑 이렇게 안 열리는 차가 있어요. 그거 급을 왜 나눴겠어? 그 차이를 두려고 굳이 현대는 한 번에 안 열리고 굳이 제네시스는 한 번에 열리게 만든다니까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이거 만든 사람은 그거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BMW는 신경 써서 이렇게 한 번에 열리게 만듭니다. 이 스피드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고급감 있게 천천히 열리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열었을 때 충전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 시리즈 아이폰은 쭉 열리는데 얘는 이렇게 달랑달랑합니다. 이거 달랑달랑하는 건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정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기존에는 없었던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충전 코드를 언락하는 버튼이 생겼어요. 사실 BMW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충전이 끝나도 다른 사람이 뺄 수 없도록 하는 게 디폴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BMW에서 출고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충전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뺄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전기차 충전소를 나눠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막 빼려고 억지로 하다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충전이 끝났으면 뺄 수 있어야지 맞죠. 네, 그거 할 수 있도록 디폴트를 바꿔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 느낌이 들고요. 뒷부분에서 봤을 때 i5 어떻게 예쁩니까? 램프가 앞트임한 것 같다고? 아니, 램프가 너무 BMW 같지가 않아요. 너무 일본차 같아. 이거 BMW가 아니고 렉서스인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까지 BMW의 그 멋진 램프들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전체가 브레이크 램프로 생각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만큼이 미등이에요. 브레이크 램프는 그럼 어디 들어오나? 브레이크 밟아보면 브레이크 램프는 여기 들어옵니다. 요만큼이 브레이크 램프. 너무 작지 않나? 상시 브레이크 램프가 켜져 있는 걸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게 LED가 되면서 브레이크 램프의 광량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어두운 램프를 넓게 켜지게 하는 것과 밝은 램프를 좁게 켜지게 하는 것 중에서 좁게 밝은 램프를 켜는 게 훨씬 더 시인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안개 같은 게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아주 밝은 빛이 내 눈을 향해서 빡 쏠 때, 그때 더 잘 보이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브레이크 램프 좀 더 크면 멋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요거 조금 앙증맞죠.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작아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개가 있으면 하나 좋은 점은 뒤쪽에 와류를 끊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붙였을 때 에어로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거, 그런 용도로 붙였구나. 이게 뭐 멋으로 붙인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멋으로 좀 붙여주지.
BMW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붙여놓고 있는데 요거 뭡니까? 전기차라는 의미로 이렇게 엠블럼에 파란색 테두리 쓰고 있는데 아니 뭐 굳이 전기차에 이제 파란색 테두리 써야 되나? 아직도 강조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잠깐만 여기 뭐가 달라붙었어. 출발. 왜 달라붙지? 아 마이크. 철이고요.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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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모두 알루미늄 같은 경량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천장 루프,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팬더, 그리고 필러 부분까지만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전부터 BMW 5 시리즈가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중앙에서 먼 부분에 경량 소재를 더 쓰면 쓸수록 차가 회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죠. 여기서는 타협이 없다. BMW가 차 만들기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휠도 M60 전용 휠인데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와, 20인치 휠 굉장히 거대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주행거리가 조금 짧게 나오긴 했습니다. 360대고요. 가장 멀리 가는 i5도 380 기록했는데 휠을 20인치 휠을 사용했어요. 18인치 휠도 옵션으로 있는데 주행거리를 별도로 받지 않고, 그래서 아마도 18인치 휠을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더 주행거리가 길게 나올 게 분명해 보입니다. 유럽에서 WLTP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인치가 무려 581km를 주행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주행거리가 너무 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400km 살짝 넘는 정도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400km 훌쩍 넘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장거리 시승하면서 이 차 정말로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뒤쪽 바퀴에 달려 있어서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꺾이는 걸 볼 수 있어요. 3도씩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거 보세요. 꽤 꺾이는데? 반대로 꽤 되는데요. 주차할 때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출차할 때도 편합니다. 차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뒷바퀴가 꺾이는 것으로 만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이 뒷바퀴 반대로 꺾이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후륜구동 자동차 탈 때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후륜이 스핀해서 차가 제자리에서 돌아버리거나 아니면 오버스티어로 내가 꺾은 것보다 더 많이 꺾이는 거, 이걸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후륜 조향이 조금만 들어가주면 이 오버스티어도 극단적으로 막아줄 수 있고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댑티브 회생제동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차가 있잖아요. 여기서 페달을 딱 떼. 그러면 회생제동 요만큼 걸립니다. 근데 앞에 차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회생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굳이 회생제동을 왜 해? 그냥 가면 되지.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앞차가 이제 감속하겠죠? 감속을 합니다. 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있어요. 앞차가 섭니다. 회생제동이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서 끝까지 회생제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 때는 내가 브레이크 밟아야지. 어쨌든 이 회생제동을 통해서 마치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되는 것처럼 시내길에서 그냥 브레이크를 굳이 밟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가속 감속을 하면서 속도를 계속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아니,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현대기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현대기아는 회생제동 단계를 내가 정해야 되죠. 아이페달도 마찬가지. 내가 최대의 회생제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되는 거고, 오토모드도 있잖아요. 오토모드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어느 정도로 단계로 할지를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댑티브 회생제동은 그렇지 않죠.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면 알아서 회생제동을 단계 없이 내가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부드럽게 감속해주면서 그 에너지 전체를 다 회생에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 차는 정말 훌륭한 자동차인데 정말 많은 것들, 인테리어라든지 이 요소들 다 마음에 들고 출력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최고봉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을 최고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버려도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최고의 주행 성능, 내가 정말로 최고의 주행 성능을 원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M60은 그냥 정말 소수의, 정말 선택받은, 정말 차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자동차. 이번 나온 5 시리즈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520i부터 시작하는데요, 가격이 6천만원대입니다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가격이 5천만원대부터 시작하죠. 가격 차이는 한 800만원 정도로 좁혀졌어요. 제네시스는 연식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가격을 올렸는데 지금 5 시리즈는 신형이 나오면서 가격을 100만원도 채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대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 디스플레이랑 뭐 이런 거 붙였으면 요 가격이 얼만데, 요 가격이 예전 같으면 옵션
옵션으로 150만 원 하는 건데 우리가 500만 원어치 옵션을 넣고서 가격은 300만 원 밖에 안 올렸으니까 실질적인 가격 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맞는데 그런 건 IT 기술이잖아. 당연히 발전하는 거죠. 지금 BMW처럼 가격을 좀 이렇게 유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격 정책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겨우 800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게 됐는데, 아, 이러면은 당연히 BMW 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MW가 갖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네시스가 가장 기본 트림이 2.5L 터보인데요, BMW는 2.0L 터보, 그래서 190마력 정도의 자동차를 520i라고 해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 520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 출력 필요 없어, 난 그냥 차가 잘 달리면 되고 안전하면 되고 넉넉하면 되는 거지, 난 달릴 필요가 없어 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어쨌든 출력이 제네시스 쪽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2.5 정도의 출력으로 맞춘다면 아마 53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가격 차이는 2천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엔진을 바꿨을 때 무조건 가격 차이가 그만큼 나야 되는 거냐? 사실은 엔진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BMW 같은 경우 엔진의 출력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옵션도 좋은 옵션들이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커지는 거지, 출력이 같아야지 같은 동급으로 느끼는가, 아니면 인테리어나 이런 요소들이 같을 때 같은 급으로 느끼는가는 요건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제네시스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게다가 나중에 할인도 해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제네시스와 거의 대등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럴 바엔 BMW, 이런 분들이 꽤 생길 것도 같아요. 자, 핸들링 보겠습니다. 핸들링. 오, 세상에. 너무 좋네요. 잠깐,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댐핑을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진짜 댐핑은 지금 단단하게 해도 그렇게 단단하진 않네요. 기본적으로 럭셔리카 세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요.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고, M5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대충 알 것 같네요. 딱딱하다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차. 근데 원하는 경우엔 언제든지 네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분한 출력, 이런 걸 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비춰집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하나 있다면, 부스트 버튼을 왼쪽에 놨어요. 왼쪽에 놔서 보통 패들 시프터 같은 경우 왼쪽으로 할 때 약간 속도를 높일 때도 쓰지만, 이걸 누르면 엔진 브레이크를 통해서 낮추는 기능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당기면 엔진 브레이크가 더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가속할 땐 점점 오른쪽을 이렇게 밀고 이런 식으로 가속하는데, 이 부스트 기능은 시프트 다운 하는 기능이 아니고 더 가속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으면 더 부스트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오, 뒷좌석 느낌 좋으시죠?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고급스러워요. 약간 엉덩이가 밑으로 너무 많이 꺼져 있네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눕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앉게 됩니다. 이 시트 방석이 수평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각도가 상당해요. 그래서 앉았을 때 딱히 어디 닿지는 않습니다. 머리도 넉넉하고 어깨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로 넉넉한데, 이 시트 앉은 포지션은 마음에 드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앉았을 때 등받이가 조금 서 있구나 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 시트 각도가 90도로 딱 돼 있어야 펴지는 느낌이 드는데, 90도가 조금 덜 되는 느낌인데,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 뭐 제네시스나 뭐 독일 3사들 뭐 다 이 중형급에서는 이상하게 시트를 이렇게 파요. 머리 공간을 더 내면서도 차체를 좀 낮추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앉는 느낌을 좋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시트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색깔 조합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회색 시트백을
것들은 뭐 미래적이고 좋긴 합니다만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검정색 시트백인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요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거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다 옷걸이를 붙이는 차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기 디스플레이를 달 수 있는 마운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 마운트로 해서 디스플레이를 붙이고, 사실 아이패드 같은 거 그냥 여기다 걸고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여러 가지 느낌이 좋은데, 여기 송풍구가 옆에 벽에 B필러에 달려있는 것도 기분 좋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확실히 뒷좌석에 앉았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온도 조절, 바람 양 조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앞좌석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뒷좌석만 바람을 세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진정한 4존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전석 좌우, 뒷좌석 좌우 이렇게 온도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죠. 이 4존 에어컨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 요즘 들어서 뭐 비건도 아니고 레더도 아닌 친환경적인 레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소들은 다 잡아먹고 나면 그 가죽은 버려야 친환경이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 어쨌든 지금 이 차는 그 비건 가죽, 그 배간자라고 하는 소리 없이 쉿 하는 것 같은 그런 배간자, 그 가죽 아니고 이거는 메리노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리노 가죽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만졌을 때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7 시리즈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감촉 굉장히 좋습니다. 쉬는 날인데 우리 직원들 다 나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죠. 아 뭐야 이거, 나 어떻게 뺏겼지? 뺏었음. 제가 2번이. 잠깐 어이씨, 야 태클 안돼. 슛 버튼 그거 아니죠? 진짜 답도 없다. 잠깐만, 골키퍼 나왔는데 안돼. 이게 이렇게 쉽게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이게 BMW만의 기술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걸 만든 다른 회사가 있겠지만 너무 잘 만들어서 좀 놀랍습니다. 스마트폰은 다 있잖아, 님 폰업? 그러니까 바로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도 있고요. 여기 드라이브 리코더도 있어요. 드라이브 리코더는 뭐 아시겠지만 블랙박스랑 비슷한 거예요. USB를 이용해서 USB 카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영상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전방, 오른쪽, 후방, 왼쪽 360도를 다 찍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죠. 테슬라보다 좋은 점도 있죠. 일단 굉장히 매끄럽고 굉장히 깔끔하게 된다는 거. 화질도 좋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도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도 되고요. 여러 가지를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카플레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카플레이에 있는 앱을 여기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카카오 내비를 카플레이에서 실행,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는 폰과 통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차에 들어올 때 차키 사실 굉장히 멋지거든요. 묵직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걸 안 갖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묵직하고 예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키를 안 갖고 다니게 돼요. 이걸 갖고 다닐 이유가 없어. 왜 없냐면 스마트폰에 그냥 쏙 들어가요. 애플 월렛에 들어있습니다. 제 차키인데 차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뭐하러? 이 차키를 딴 사람한테 전달돼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차 안에 들어왔을 때 굳이 스마트폰을 여기다 올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올려놓지 않고 주머니에 그냥 있어도 시동 걸면 걸려요. 스마트폰 들고 그냥 차에 다가오고 문 열고 차 안에 와서 시동 걸고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고, 이게 그냥 되는데 뭐하러 차키를 갖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폰에 있는 모든 기능들과 가장 결합이 잘 돼 있는 자동차가 BMW 아닌가, 그 중에 ID.8이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폴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차가 정말 좁을 때 폴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폴딩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깊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차니까, 고급 유럽차라면 당연히 이렇게 가운데만 폴딩하는 것도 가능해야죠. 스키장 갈 때 이거 써야 된다고요. 들어가 봐. 차가 사람이 너무 커. 다치겠는데? 여보세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반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트렁크에 갇히실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 트렁크에 갇히시면 얼굴 조심. 야, 반대로 들어가. 얼굴이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자,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여기 있어요. 요거 위치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트렁크에 갇히시게 되면 이쪽이 자기 얼굴이 보이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가로보다 세로로 훨씬 긴 트렁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기다란 물건을 넣을 때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면 이런 식으로 접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히든 스페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히든 스페이스도 깊이가 무려 35, 깊이가 35cm 짜리 트렁크가 나와요. 가로로는 72. 와, 이거 꽤 되는데? 유리 섬유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끈으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까지 하면 120인데 실제로 120까지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13? 115 정도 되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거 어지간한 골프백이면 대각선으로 실긴 해야 되겠죠? 대각선으로 하면 와, 142의 이 대각선 길이를 보여줍니다. 굉장하네요. 프렁크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프렁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렁크 열면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굉장히 넓은, 와, 이거 봐. 와, 크기 보세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120이 넘어요. 이런 커버를 갖고 있다. 굳이 이게 뭐 무슨 열리는 것도 아니야. 트렁크는 없다. 트렁크 없는데 뭐 트렁크 넓으면 됐잖아요. 그죠? 전기차임에도 아주 이 엔진룸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감싸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죠? 물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여기 혹시라도 낙엽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망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물이 이 안으로 너무 많아서 이 안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그런 것도 방지하도록 커버를 만들어 놓고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무 덮개. 그래서 이게 위하고 딱 맞물려서 물이 넘쳐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BMW 얼마나 꼼꼼한 거냐. 물 흐르는 경로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워셔액은 아, 워셔액? 워셔액 여기서 한 뼘만 떨어져 있어도 여기 있으면 못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야 넣을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워셔액 통이 요만하잖아. 통이 요만해서 여기서 기울여야 되는데 기울일 수가 없어. 기울여서 넣어야 되니까 넣다가 여기다 다 쏟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어야 돼요. 제네시스만 해도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거 넣기 좀 어려워. 이 깜빡이가 지금 보면 쓱쓱 하고 켜지잖아요. 쓱 탁 쓱 탁 이렇게 켜지는데, 요거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거죠.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드럽게 켜져라, 이런 거죠. LED가 되면서 상대방 눈을 혹사시키는 그런 램프들이 되기 때문에 BMW는 상대방 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라질 땐 한 번에 사라져도 문제 없으니까 팟 이렇게 사라지도록, 그래서 LED면서 할로겐 램프처럼 눈부시지 않게 하는 그런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죠. 좋지 않습니까? 옆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잘 보입니다.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도 잘 보이지만 살짝 대각선에서 봤을 때도 아주 멋지게 보여요. 네, 지금까지 BMW i5 M60을 시승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외관을 봤을 때 오, 야, 이거 이래도 괜찮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i5 길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자동차로, 아주 멋진 자동차로 다시금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 달리는 느낌, 주행 감각, 그리고 성능까지 이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자동차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BMW i7과 비교했을 때 이 i7에서 느꼈던 많은 부분들 이 차에서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정말 반가운 지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